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공시 리스크가 낮다는 거고요. 단점은 현 시점에서는 시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정성이 오르지 않는 점입니다. 임대 안정성도 높은 편이고요. 규모가 작아서 나중에 팔기도 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미래세대우 부동산 컨설턴트가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부자, 알고하자 부동산 자산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VIP 컨설팅팀 정숙희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혁재 수석매니저입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택시장 진입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수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종합빌딩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마 빌딩이라면 사실 이제 건물주를 꿈꾸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투자 규모가 좀 커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점도 많은데 첫 번째 알고 가야 할 알포인트 뭔가요? 첫 번째 알포인트는 꼬마빌딩 투자, 입지를 잘 선택하라입니다. 입지는 사실 모든 부동산에서 다 중요한 요소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꼬마 빌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빌딩이란 2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소규모 상업 업무용 건물을 말합니다.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 이상은 상업 업무시설 등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상업 업무용 건물이어서 임차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면밀한 상권조사를 통해 투자 지역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 투자에 특별히 유리한 지역이 있을까요? 종합빌딩에 투자하려면 상권이 갖춰지고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역세권인데요. 역세권은 지하철에서 도보 최대 7, 8분 이내에 가까운 지역을 말합니다.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강남역이나 건대역 같은 환승역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환승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활성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세권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어떤 곳이 좀 있을까요? 최근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신사역에서 신논현역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강남대로변인데요. 신분당선 연장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신분당선은 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집중된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양재, 강남역으로 이어진 노선으로 2022년에는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이 개통 예정이고요. 2027년에는 용산역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교와 판교 신도시, 강남권과 용산 도심권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시장 여건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은 최대 약점이던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2호선 삼성역 또한 서울 수도권 광역 환승센터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대규모 환승역으로 거듭나서 중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강남권 외에도 상권이 형성돼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양합니다. 특히 꼬마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자가 잘 알고 있는 상권을 고려하는 것이 투자 리스크가 적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수요가 몰리는 강남 이외의 상권이라고 하면 사실 또 홍대가 대표적이잖아요. 홍대 상권 호수님 어떻게 보세요? 홍대 사건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왔고요.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광역상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대 상권 안에 있는 물건들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임대료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대 수익률 한 3.5% 내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대 상권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남측 같은 경우에는 상수역을 건너갔고 당리 발전소 쪽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연트럴파크라고 하죠. 경의선 숲길을 지나갔고 연남동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께서는 홍대 상권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면은 밀집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홍대 상권 자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권의 경쟁력이 예전에는 원스톱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원데이 스테이, 하루를 머물면서 충분히 즐길 거리가 있냐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홍대 상권의 이러한 확대는 홍대 메인 상권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뜨는 상권이 성수동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성수동과 홍대 상권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성수동 상권은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신흥 상권인데 성수동 카페 걸목을 검색하고 만약 성수동을 처음 가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카페 거리가 이렇게 허전해? 라고 할 정도로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수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카페와 다이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하철 2호선을 통한 접근성도 좋고 이쪽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있고요. 이런 오피스 수요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수동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높겠죠. 그런데 임대료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많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홍대 상권과 성수동 상권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시세 차익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홍대 상권이 더 좋고요. 나는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하다. 임대 수익률은 나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성수동 상권을 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 전에 투자 지역의 특성들을 좀 잘 살펴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알 포인트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알 포인트는 꼬마 빌딩 투자, 밸류업 전략으로 가치를 높여라입니다. 꼬마 빌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 꼬마 빌딩은 투자자들 선호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매수 부진으로 임대료가 정체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관리가 잘 돼서 수익성이 좋은 건물은 매물로서 좀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전략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지 여건은 좋은데 시설 관리나 임차인 관리가 부족한 건물 매물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매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건물 수준과 임대료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꼬마 빌딩은 통건물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와 임차인 관리를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은 물론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려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연예인 박모 씨는 2011년경에 성신여대 입구역 역세권에 대지 면적 53.54평 4층 규모의 꼬마 빌딩을 2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역세권이지만 입지가 다소 좀 애매했는데요. 게다가 또 24년 된 낡은 건물이어서 임차인 구성도 부실하고 가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여대 인근이라서 카페 용도에 적절하고 적벽돌 외관도 눈에 띄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박 씨 측은 이를 잘 살려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에 스타벅스를 임차인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46억 6천만 원에 재매각해서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박 씨의 꼬마 빌딩 투자 사례는 위치가 다소 취약한 꼬마 빌딩의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가치 상승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변경이나 임대차 관리를 통해서 밸류업 전략이 유리한 곳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신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단순하게 임차인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밸류업 전략이 가능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광역, 홍대 상권 같이 상권이 확장되거나 성수동 상권 같이 상권이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약간 외곽 쪽에서 약간 이면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밸류업하기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밸류업하기 좋은 입지를 구했다, 그 안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노후 상가를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검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임차인 명도가 가능한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임차인 명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바로 하실 거라고 하면은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망설이시면 안 되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를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에 반지하가 있고 용적률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신축을 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축 같은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지하가 있고 용적률이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요. 오히려 수익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미리 정하셔야지 매입한 자금 플러스 신축이나 리모델링 자금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꼬마 빌딩을 투자하려면 입지 여건뿐만 아니라 밸류업 전략을 쓸 수 있는 시설물 관리 또는 임대차 현황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수성님, 마지막으로 알고 가야 할 알 포인트 뭔가요? 세 번째 알 포인트는 꼬마 빌딩 투자 시 부동산 사이트를 잘 활용하라입니다. 도움될 만한 유용한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요즘 활용할 만한 사이트가 많아져서 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입지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핵심 기능인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로드뷰를 활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입지 여건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습니다. 로드뷰는 특정 지역을 연도별로 보면 상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 개통 등 호재를 살피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지도 우측에 개발 호재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지도상에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어서 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철도라는 전문 사이트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 건물을 매수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없을까요?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만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자와 대출 여부를 확인하면 쉽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독 건물은 이 등기부 등본 외에도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용계획 확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는 지역지구와 행위 제한 등 토지가 갖고 있는 DNA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편하게 보고 싶으면 일사편리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사편리 사이트에는 해당 지번만 입력하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소유자 현황이나 공시지가의 변동 추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기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니 일사편리란 사이트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 정보는요, 중개업소에 가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매매 가격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있을까요? 아파트 관련된 실거래 가격은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확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스코라는 사이트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2006년도 이후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를 함께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정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거래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는 거래 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 연도를 저희가 조회할 수 있고요. 토지 면적당이나 연면적당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지역을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지역은 최근 3년 동안에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물건이 토지 평당 4천만 원, 연면적당 2천만 원이 주로 거래되었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캐치한 정보를 갖고서 만약 어딘가에서 내가 투자 물건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이 시세와 비슷한 유사 수준이구나도 알 수 있고요. 이 물건은 주변 시세를 보니까 너무 비싸구나,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보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실거래 가격도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임대료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가장 어려운 게 임대료 정보입니다. 매매 정보에 대한 거래 사례는 정식적으로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임대료에 대한 거래 사례는 제공되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업무, 상가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서 월세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층별, 전용 면적별 임대료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좋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발품을 파는 거죠. 하지만 요새는 정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품 파는 거에 못지않게 정보품을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사편리라든지 밸류맵, 디스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사이트와 미리미리 친해지시면은 향후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종합해보면 입지 여건이나 시장 가격을 조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발품을 파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얻더라도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중개업소에 들러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건물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도 직접 건물을 실사해서 내외관은 물론 건물의 관리 상태와 엘리베이터, 배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고압 빌딩의 유지 보수 여부에 따라 향후 운영 비용이 달라지므로 이런 점들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현황도 중개업소에 제공한 내용만 믿을 게 아니라 실제 조사로 임차인 구성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내역을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임대 방안과 임대 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소형 꼬마 빌딩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알고 가야 할 알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중소형 꼬마 빌딩 투자의 알포인트입니다. 첫째로 꼬마 빌딩 투자, 입지를 잘 선택하라. 둘째로 꼬마 빌딩 투자, 밸류업 전략으로 투자 가치를 높여라. 셋째로 꼬마 빌딩 투자, 부동산 사이트를 잘 활용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중소형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꼬마 빌딩은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잘 살펴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파트 시장 주요 이슈 및 투자 전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